네, 안녕하세요. 2주차 2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1강의 때 이제 산업용 로봇의 동향, 2030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미래 변화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강의 때는 이제 그 로봇의 밀집도, 전 세계적으로 밀집도하고 성장의 동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밀집도, 어, 쉽게 본다면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 국가별 제조업 로봇의 밀도. 자, 요거는 문제 뭐냐면 1만 명당 로봇의 대수입니다. 또 확대를 한다면, 데이터는 2022년도 겁니다. 22년도 거, 22년도 건데, 이거 22년도 건데, 한국이 1만 명당 로봇 대수 1012대로 1위가 됐습니다. 2위는 어디냐면 싱가포르, 3위 독일, 4위 일본, 5위 중국. 즉, 이게 2000년도, 2020년도에 들어서 많이 바뀌어 나가는 거 데이터이고요. 이제 25년도, 26년도쯤 되면 이 중국이 아마 많이 성장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0,000명당 로봇 대수에 대해서 참 어렵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10,000명당 로봇 대수의 평균은 151대입니다. 151대. 참고입니다. 즉,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서 전기전자 산업에 무수히 많은 로봇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한국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의 1만 명당 로봇 대수. 자, 왼쪽 거는 무슨냐면 자동차 분야가 아닌 전 산업 분야입니다. 전 제조업에 있어서의 10,000명당 로봇 대수를 나타낸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만 1만 명 로봇의 대수, 즉 2,867대 대한민국, 그 다음에 독일이 1,500대, 그 다음에 미국이 1,457대, 일본이 1,422대, 그 다음에 중국이 772대. 요 데이터들을 본다면요,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솔직히 일본이었었어요. 일본이 1위, 2위 그랬었는데,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은 로봇을 만들어서 또는 갖고 와서 라인에 깔아서 생산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음. 근데 뒤에 있는 이 중국이 아마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빨간 글씨를 좀 본다면 로봇공학과 자동화 기술, 그 다음에 로봇의 업무 자동화로 고용 감소 발생. 조금 좋지 않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자동차 산업과 전기전자 산업 분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분야에는 용접과 핸들링, 핸들링이 상당히 그 시장이 넓어요. 음. 근데 넓은 대신에 에, 그 로봇이 핸들링하는 워크가 뭐냐에 따라서 그립바부터 해서 핸드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
예측하고 예상하고 설계하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이 좀 많이 가죠. 음, 물론 용접도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 핸들링은 워크의 종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그 핸드부터 해서 로봇이 대응이 돼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그런 부담감을 많이 견디고 이겨내서 지금은 음, 프로포저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엔지니어의 고용 증가, 로봇 엔지니어의 고용 증가, 단순 노동자는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그 없어지는 이유는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죠. 로봇으로 대체하게 되면 그 로봇에 대한 뭐 교시부터 해서 설치부터 해서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유지부터 해서 그런 부분도 누가 해요? 로봇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로봇 엔지니어의 고용 증가, 전문화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앞으로의 그 로봇에 대한 어, 동향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로봇의 대표 분류 및 성장 예측인데요. 22년도에는 로봇의 매출이 약 50조 정도가 돼요. 50조.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50조. 어마어마하죠. 음. 저 시작할 때는 30년 전에는 이런 데이터 자체가 없었어요. 워낙 소규모였고, 어, 사람들의 관심도 거의 없었었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식당에 가도 서빙 로봇가 나왔고요. 뭐, 동사무소 또는 뭐, 공공기관에 가면 로봇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물론,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핸드폰 산업, 그쪽에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분류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무인자동화 로봇, 산업용 협동 로봇, 의료 재활 로봇, 지능형 로봇, 서비스 로봇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또 이 분류는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자들의 어떤 그 생각과 방향에 따라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뉘어집니다. 음, 그래서 미래 기계에 대한 리더십과 함께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는 창의적인 인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봇을, 로봇으로 이제 이 세상 살이가 바뀌어질 건데요. 바뀌어지는데 그 부분을 관리할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에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약 60만 대, 약 50조, 22년도. 어. 근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참 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약 50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2030년도까지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한 200조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2030년도. 지금 여러분들도 뭐 뉴스라든지 많이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용인 쪽에 많은 투자 계획을 얘기를 했죠. 그게 한 600조 정도 돼요. 그거는 로봇을 포함한 모든 설비까지 다 포함한 성장 예측 데이터지요. 근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로봇을 본다면 2030년도까지는 200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참고서로 말씀드려 봅니다. 네. 200조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우리나라의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되죠. 거기에 3분의 1 정도란 얘기죠. 로봇 시장 전망치가.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로봇의 정의, 분류, 누계, 용도, 사업 비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특징, 이제 알아나가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의 개요,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본체 및 기억, 저장 장치, 기억 장치, 즉 컨트롤러가 되겠죠. 기억 장치의 정보에 따라 본체의 신축, 밴딩, 상하 운동, 그다음에 좌우 이동 또는 선회 동작 또는 이러한 복합 동작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계일 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읽고 가도 괜찮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의 이제 개요 중에서 정의와 분류인데요. 원격 조정 로봇, 시퀀스 로봇, 플레이백 로봇, 수치제어 로봇, 지능 로봇 쭉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플레이백 로봇입니다. 인간이 로봇을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 순서, 조건, 위치, 기타 정보를 교시하고 그 정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시퀀스 로봇보다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퀀스 로봇과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시보다 복잡한 작업을 로봇한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능 로봇이 있죠? AI. 지금 플레이 로봇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AI 기능도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즉, 지능 로봇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음. 지능 로봇은 감각 제어 로봇, 적응 제어 로봇, 학습 제어 로봇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갖고 있는 로봇이 지능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능, 뭐 AI, 로봇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그 정의 분류에서 그 5가지의 로봇을 본다면 이렇게 플레이백 로봇 여기 사람이 있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요것이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이면서 플레이백 로봇 그 정의 내용은 이렇게 나왔던 부분하고 동일합니다. 뭐 동작 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출한 후에 좀 오래된 그 데이터인데요. 지금은 1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용접 용도, 스포츠 용도. 자, 아크 용도는 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건축 뭐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아크 용접이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물론 접합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아크 용접인데요. 요 신형 로봇과 신형 용접 전원에 의해서 고품질과 고유 용접을 시도를 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좀 그랜저 나오는 거, 그다음에 G90 제네시스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차 모두 아크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로봇으로요. 아크 용접만 있나요? 스포츠 용접도 있습니다. 이 스포츠 용접도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 한국의 현대기아차, GM대우, 쌍용, 르노 삼성, 전부 다 로봇이 전부 다 아크 용접, 스포츠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용접, 택타임을 단축을 하고 슬리마로 고밀도 배치를 실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핸들링 로봇,
이 핸드링 로봇은 주로 소형 로봇, 대형 로봇도 있지만 그 소형 로봇도 있는데요. 주로 삼성전자 S24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플립, 폴더, 폰이 나오고 있죠. 전부 다 이 로봇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핸드링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동 로봇, 어, 이 협동 로봇 이외의 상용 로봇은 고속이고 상당히 그 안전에 무시무시한 그 로봇이 되는데요. 사람과 사람의 그 작업성의 편리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로봇하고 가깝게 하기 위한 로봇이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콜라보레이션 로봇이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시장 규모도 점점 그 확대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린 로봇은 뭐냐면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라인에 반도체 로봇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레비 액정이라든지 FPD 액정을 핸들링하기 위한 그 로봇입니다. 그다음에 도장 로봇은 뭐냐면 자동차가 생산이 되면 도장을 해야 되겠죠? 또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도장 로봇이 되겠지요. 뭐 이외에도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우선 이 6가지 아크 용접, 스포츠 용접, 핸들링 로봇, 협동 로봇, 크린 로봇, 도장 로봇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과 모션 컨트롤 사업, 로봇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로봇 사업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야스카와 전기에 대한 그 사업 분류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스카와 전기 견학하는 코스 있습니다. 로봇 마을, 네, 글로벌 센터, 전 세계적으로 야스카와 전기에 네, 한국에도 있듯이 일본 자체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 36개소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본체에 대해서 외형도 카다로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플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카다로그 보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을 할 때, 특히 자동차를 할 때 뭐부터 봅니까? 인터넷에 그 카다로그를 먼저 보지요. 가격, 그 다음에 옵션 기능, 어떠한 편의성이 있는지, 카다로그 제일 먼저 보지요. 물론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봅니다. 자,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좀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사양표는 본체의 사양이 적혀 있습니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적혀 있는 내용은 제조업체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야스카와 로봇의 경우는 여기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자,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동작 형태, 자유도, 가반 질량, 반복 위치 결정도, 가동 범위, 퇴제 속도, 허용 모멘트, 허용 관성 모멘트, 그다음에 설치 환경, 전원 용량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8개로요. 구조, 동작 형태는 수직 다관절이라는 얘기죠.
즉, 로봇은 수직 다관절이 아닌 로봇도 있다는 얘기죠. 뭐 수평 다관절이라든지 뭐 그런 로봇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도, 즉 축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가반 질량 6kg, 반복 위치 결정 정도, 즉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8mm입니다. 즉 플러스 측과 마이너스 측을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0.16mm입니다. 그냥 여유롭게 생각하기 편하게 0.2mm, 0.2mm면 어떻게 돼요? 1mm에 5분의 1이죠. 그 정도로 반복 위치 정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동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S축, L축, U축, R축, B축, T축이 있는데요. 즉 6개 축. 여기 자유도, 이 자유도가 6이라고 나왔죠. 자유도가 6으로 나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축. 플러스 마이너스 170도. 그러면 진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340도가 되겠죠. 360도보다 20도 작은 음, 그다음 L축, U축, R축, B축, T축 전부 다 요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속도입니다. 1초에 140도. 라디안 표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쉽게 안 들어올 겁니다. 어, 하지만 1초에 140도 회전이다. 1초 똑딱 할 때 140도를 도는 거죠. 그 L축, U축, R축, B축, T축.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허용 부하가 있는데요. 이 허용 부하는 주로 손목축 관련된 쪽이에요. 앞에서 나올 때 SLURVT라고 표현을 했죠. SLU축은 뭐냐면 로봇의 하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RBT축은 손목축, 손목축, 리스트 유니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모멘트가 들어갑니다. 모멘트. 그 다음에 허용 관성 모멘트가 또 대두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어,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간간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내용들이에요. 또 로봇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음, 본체 질량 뭐 130kg, 설치 환경 이렇게 나와 있죠. 0도에서 45도, 그다음에 습도 20에서 80% RH, 그다음에 결로가 없을 것, 네, 진동은 4.9m/s의 자승, 즉 0.5G, 0.5G.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력 가속도하고 개념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진동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 직장 내에 프레스라는 그 설비들이 좀 있죠. 그죠? 성형물을 만드는 프레스. 자, 프레스가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강력한 무게와 힘으로 철을 눌러서 커팅을 한다든지 성형을 한다든지 그 진동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최소한 물론 프레스 용량 뭐 50kg짜리냐 뭐 50톤짜리냐 200톤짜리냐 1톤 100톤짜리냐 뭐 500톤짜리냐 1000톤짜리냐에 따라서 진동이 다른데요. 또한 프레스를 설치할 때 그 진동을 어, 다른 쪽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작업들도 하지요. 자, 프레스 옆에서 가동하는 로봇은 위치가 틀어집니다. 왜? 뭐 1G, 1.5G까지 나오는 경우가 망망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전원 용량은 1.5 kVA.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 2강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3강의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는 이제 이 사양표에 나와 있듯이 뭐 자유도가 6개 축이냐, 그다음에 SLU 축 RBT, SLU RBT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눈에 쉽게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VRC를 잠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강에 또 뵙겠습니다.